근데 그 도대체 면접이라는 게 협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면접자와 면접관이 협상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포지셔닝이 어떤 협상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면접을 볼 때는 상황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사는 사람, 뭐 면접관이죠. 구매하는 사람이 나를 뭘 보서 나의 어떤 카피, 내 카피를 뭘로 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그다음에 어떤 이거 면접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물론 마케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영업사원으로 활동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이 협상에 관련되는 이 이야기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인터뷰 할 때, 직장 상사에 보고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친구하고 얘기를 할 때, 심지어 부모님 용돈을 탈 때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스킬, 그 능력을 제가 아주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끝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자,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좀 필살기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 공개해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품을 파셨으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그 예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인가 받은 카네만 교수의 그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 부분들을 협상과 관련돼서 왜 이 이론이 응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까 예전에 했던 이 자료들은 보시면 금방 습득이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가치와 판단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부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곡선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곡선은 한계 체감의 곡선인데 좀 완만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급경사죠. 근데 카네맨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내가 어떤 부분들이 이익이 하나씩 증가할 때 거기에 느끼는 가치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들면 더 이상의 체감되는 가치가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익이 아니고 손실인 경우는 하나를 내가 덜 갖게 되면, 덜 양보하게 되면 느끼는 체감의 가치는 이 하나를 얻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시면 연말 소득청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리나 회계 쪽에서 연말 소득청산할 때 이런 얘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에 전산처리에서 안 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오긴 했는데 소득 공개를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환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환급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기분. 그죠? 100만 원 얘기했는데 50만 원을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또 거꾸로 처음에 50만 원 했다가 내가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을 더 토해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런 가치, 50만 원의 그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 결제라든가 현금 결제할 때도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협상을 할 때 이거 뭐냐면 상대방이 이 제안 귀하께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 협상력을 가질까요? 아니면 여러분 귀하께서 이 제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귀하의 회사는 이러이러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라고 제안하는 게 더 협상이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저를 내고 사업 제안을 할 때 다 이익 쪽, 기대 효과 이런 쪽으로만 봐요. 기대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해다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설득이 잘 안 돼. 처분은 잘 어떤 그런 부분. 그럴 때는 이제 손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손실 회피 경향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갖는 본능적인 거예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게 마케팅에서 CF 광고 이런 부분들 때도 좀 응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CF 광고 이런 제작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CF에 자꾸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만 하면 가끔 가다가 손실되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더 똑같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도 체감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용어를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고 나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내가 올 때는 이제 손실이지만 상대방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이익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협상 가능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협상 가능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파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A와 B가 협상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광고를 많이 매스 마케팅으로 많이 흘려요. 그러면 조파가 넓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파를 넓히는 우리 그 협상을 하기 전에 사전 정제 작업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앵커링이라는 건데 이게 닷이라는 뜻이에요. 앵커링이 닷을 던지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를 그 물건을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 얼마에 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최고가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에서 뭐 할인 시즌 30% 시즌 그러면 바로 여러분 낚이잖아요. 사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가로 부르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앵커링을 한다는 건데 상대방이 이제 카운트 앵커링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림은 꼭 외워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뭐에 있어요? 이게 자물쇠예요, 열쇠예요. 예. 냉장고에 열쇠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냉장고 회사에서 남아프리카 쪽에 냉장고를 이제 수출을 하는 냉장고가 안 팔려요. 그래서 자물쇠를 다룬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집에 문이 없어요.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물건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집에서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의 용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적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냉장고는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물건도 보관을 해요. 그렇죠? 사소한 변화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죠? 이건 옛날에는 홀더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나침판이 달렸지만 옛날에는 홀더폰이에요. 여기에 이거 열쇠고리 이거 있죠. 이게 지금 나침판이 달려 있는데 이 나침판이 왜 의미 있을까요? 아랍 쪽에 가면 특정 시간에 되면 특정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이걸 하나 달았더니 또 휴대폰이 또 이렇게 잘 팔렸다라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상대방의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공자의 어떤 의도하는 협상을 역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예요. 자, 던컨의 종양 제거 이 방식인데 도대체 이게 협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 종양을 제거할 때 칼로 째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양 제거하는데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여성분들 몸에 이제 이런 칼자국이 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구멍 조금 뚫어서 이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흉터가 안 나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고, 자, 그다음에 사례 하나만 더 여기서 문제 상황이 1, 2, 3, 4번 있는데 제 1번하고 2번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3, 4번 뒤에 보면 자료에 설명이 됐으니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엄마가 중재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보면 이제 예시를 오렌지를 들었어요. 오렌지를 뒀는데 딸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통 반띵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최선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파는데 편의점에서 파는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코카콜라 달라는데 코카콜라 떨어졌어요. 근데 코카콜라가 없어요라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협상에 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예요. 이 오렌지에 대해서 껍질을 필요로 하는 언니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맹이가 필요한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동생이 먹고 싶은 거고 언니는 미술 도구로 오렌지 껍데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반띵 안 해줬겠죠. 껍질과 오렌지 알맹이를 분리해가지고 사이좋게 나누면 더 큰 협상의 타결이 됐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르바이트 사원들은 내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응대 매뉴얼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구멍가게 아줌마는 자기 가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와서 콜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콜라가 없어도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콜라가 다 떨어졌는데 지금 목마르시죠. 시원한 사이다가 있는데 이 금액도 더 싸요. 이거 드시면 갈증이 확 가십니다. 그래서 콜라를 말고 사이다를 팔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사원은 콜라를 팔지만 그 옆에 구멍가게 아줌마는 뭘 팔았죠? 아니죠. 갈증을 판 거예요. 갈증에 대한 해결책을 판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콜라만 보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닫혔던 프레임인 거예요. 근데 통찰력을 기르고 그 협상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보는 거는 갈증을 보는 거예요. 갈증을 보는 사람하고 상품을 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협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숨겨진 이해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보다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협상에 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니까 한자가 많으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증거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확증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 기제를 본능적으로 사용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선택하는 거 객관식에 주관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면 자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인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숨겨진 이해관계를 보지 않으려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이 때문에 스스로 협상의 기술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숙련가나 제3자고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인생은 협상의 연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협상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협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라는 파트너가 있고 B라는 파트너가 있을 때 항상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리 협상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 협상이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어떤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좀 물리적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의 협상의 패턴은 많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도 협상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TV에 광고를 얘기를 했죠. 근데 광고를 하는 그 주체와 광고를 받아보는 소비자는 N이죠, N. 그죠? 1대 N으로도 협상이 된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어떤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N 대 N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이라는 고정관념이 뭔가 신사복이라든가 테이블 이런 관점에서 협상을 봤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걸 통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죠. 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긍정의 프레임이냐 부정의 프레임에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절에서 그 선거 참모가 위기를 모면한 그런 사례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거 포스터를 갖다가 제작을 했는데 배경 그림에 A라는 그 어떤 아마추어 화가의 작가의 그림의 뒤에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작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시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썼으니까. 그리고 선거 포스터를 이미 다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또 그 미국은 엄청나게 땅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만드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자, 이런 문제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선거 참모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딱 드는 거는 작가를 찾아가지고 작가한테 얘기해가지고 잘 구슬을 해서 뭐 상황을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 보통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그게 협상력이에요. 근데 이 참모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냐면 이런 거예요. 전화를 겁니다. 그 작가한테.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그림이 저희 선거 후보님의 배경 그림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뭔 소린가 그런 거예요. 축하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격 얘기를 해 손해배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참모는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축하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잠결에 이제 이 작가가 보고 그걸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사실은 저희 그 캠프에서 이 선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즘에 후원금을 많이 받는데 작가님 이렇게 또 유명해지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후원금 좀 내실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가가 뭐라고 해요? 아, 제가 지금 무명이어서 돈도 별로 없고요. 작품도 이렇게 안 돼서 지금 후원할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후원 좀 꼭 해주시고요. 선거 기호 2번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전화 끝났어요. 자, 물론 그 대화는 녹음이 됐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 프레임에서. 그죠? 돈으로 해결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달라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어떤 사례일 수도 있지만 나쁜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너무 통상적인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한번 좀 창의적으로 그 문제의 접근 방법이라는 프레임을 깨보고 한번 접근을 해봐라. 물론 이렇게 해서 뭐 먹힐 수도 있지만 먹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협상력 있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 면접을 볼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면접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도대체 면접이라는 게 협상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협상 관점에서 면접을 보는 면접관은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나 입장에서 면접자죠. 면접자와 면접관이 협상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이 인력, 사람에 대한 고용이죠. 고용 시장에서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네? 수요자죠. 물건을 사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갖다가 조달을 해야 되는 인력을 조달을 해야 되는 수요자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판매자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 포지셔닝이 어떤 협상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면접을 볼 때는 상황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한 번에 그 취직 인터뷰나 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요즘에 취업을 하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그렇게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극히 간단해요. 경제학 원리로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수요자, 기업이죠.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수요자죠. 그 다음에 공급자, 공급 과잉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니까 수요자가 인사 담당 사람을 찾으러 옛날처럼 학교를 막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도 너무 넘치잖아요. 골라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또 인턴 기간을 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들어가려고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뭔가 협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 자체는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중심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냐면 취직과 창업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사원으로 회사에
월급쟁이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창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불리한 이런 리스크 위험 요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성공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항상 그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급여가 나오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또 단점도 있겠죠. 그죠? 직장에서 오래 또 버틸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승진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들겠죠. 그죠? 근데 일자리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자꾸 취업으로 본다라는 이 관점이 프레임을 한번 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창업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고용 구조라든 시장의 어떤 이런 구조들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대기업 위주로 많이 편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으로 다 그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많이 하려고 취직이 안 되면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취직이 된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학습이 돼버렸잖아요. 취직이 안 되니까 괜히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바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룰을 누가 세팅을 했냐 이거예요. 어른들이 세팅을 했죠. 그렇게. 왜냐?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한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에 가야 돼요?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쪽에 정책을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배워왔던 프레임, 객관식 세대들의 프레임들은 여전히 대기업을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SK 플래닛 뭐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자, 인력을 뽑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뽑히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때 열심히 학점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또 이 강의를 해서 혹시나 뭐 하나 건져볼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맞을 것인가 한번 기본적인 프레임 있잖아요.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직원을 뽑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명문대에 막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명문대에 나왔고, 근데 일은 잘하는지 레퍼런스 보니까 그런 뭐 경력 그런 건 없어. 그냥 학벌만 좋아요. 학점도 좋고. 근데 B라는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딱 보니까 어디 뭐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어디 조그마한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그 성공도 시키고 이런 거 쭉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 뽑겠어요? A 뽑겠어요? B 뽑겠어요? B를 당연히 뽑죠. 왜 B를 뽑는지 아세요? 왜 B를 뽑겠어요? 일단 A보다 B가 인건비가 좀 더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동료 파트너하고 일을 할 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 볼 때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학벌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분을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간에 회사 그만 안 두고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일 잘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쪽에다가 막 광을 내고 빚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취업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 성과죠. 기업에서 원하는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쌓는 쪽에 더 포커싱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학원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할 때 급여로 생각을 하게 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선택의 기준에서 선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대기업으로 복지라든가 급여 기준이 많으니까. 근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고 내가 다니는 학원하고 돈을 받고 다니는 학원하고 중소기업을 보는 비교 대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일반 뭐 종로 쪽에 이런 뭐 디자인 스쿨이라든가 이런 어학 스쿨 보면 돈을 달달이 얼마씩 내잖아요. 그리고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교육에 꼭 뭐 이론적인 이런 걸 아니더라도 선배로부터의 업무를 직접 온도잡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경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거죠. 그러면 그 경력을 이력서 보고, 물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력서를 자기 소개서 쓸 때 보면 항상 자기의 그 성공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게 더 오히려 자기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는 게 그 이력서를 보고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값지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회사에 채용하기 이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경험을 하였으니까 내 회사에 취직한 다음부터는 실패를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매번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저기 면접관도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력서를 좀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서, 이력서 뭐 자지구지하게 쭉 쓰는 거는 쉬워요. 근데 10초 안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0초 안에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라고 나를 돋보여야 되잖아요. 광고가 보통 앵커링을 할 때 협상이 딱 들어올 때 몇 초짜리 보통 30초인가 10초 막 이렇게 짧잖아요. 그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생각이라 자신도 인터뷰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언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측면 있잖아요. 내 말에 대한 톤, 그다음에 나의 그 어떤 맵시라든가 옷 차림새 이런 부분들도 그 전달할 때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면접관으로 좀 몇 번 저기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그 하는 부분이었지만,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 있잖아요. 학교에서 정해진 시나리오 그대로 해. 뭐 저는 몇 학년 몇 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룰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30초 주니까는 그 30초 안에 하더라고. 그래서 10초로 줄여보라니까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핵심이 뭔지, 우리 광고들 보면, 광고 카페 보면 핵심 메시지를 딱 정해놓고 그 메시지를 확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상품하고 비교를 했어요. 마케팅 중에 상품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사는 사람, 뭐 면접관이죠. 구매하는 사람이 나를 뭘 보서 나의 어떤 내 카피를 뭘로 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그다음에 또 면접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전원여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 대화를 할 때 핵심 메시지를 딱 던져요. 그러면 면접관이 또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자기가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핵심을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궁금해서 그게 뭔데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술을 해서 이미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서류에 있는 얘기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면접 볼 때 보면 서류에 이미 쓰여지는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면접까지 갔을 때 면접관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겠어요? 어떤 뭐 서류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숨겨진 이해관계를 잘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의 사장님이고 여러분들 직원을 봤을 때 이 직원하고 나하고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료를 뽑는데 그 동료의 어떤 면이 중요해요? 면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 생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박사학위 따왔다고 해서 국내에서 넘치는 게 박사학위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봤을 때 공급 가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저는 협상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자의 공급에 관련된 아까 협상 파트너를 가져야 되는데, 취업보다는 창업 쪽이나 이런 쪽, 중소기업 쪽에서 어떤 경력을 쌓는 쪽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을 여러분 판단할 때는 처음에는 뭐냐면 내 적성에 맞아야 되고, 내 그 회사에서 그 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급여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런 직장 없어요. 근데 그런 직장을 자꾸 꿈꾸다가 그런 직장에 나올 때까지 계속 트라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죠. 그거보다는 물론 이제 급여는 대기업보다 좀 적을지 모르고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 자기 로드맵을 쭉 봐야 되죠. 이 경력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러면서 이력서에 이런 자기소개서에 한 줄씩 채워가는데 어떤 자격증을 땄다라는 그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물론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인사 담당자한테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광내는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또 월급도 많이 달라고 그러겠네.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익을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개의 의견들이 있어요.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계가 이제 나랑 경쟁해야 돼. 취직을 할 때 나랑 경쟁을 해야 돼요. 인터뷰라든가 서류 전형할 때 기계랑 나랑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AI,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계랑 경쟁해. 이제 동료들하고 지금까지 경쟁이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이랑 경쟁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기계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 이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왜 뽑아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기업에서는 하나의 자원으로 본 거잖아요. 인적 자원으로. 그죠? 기업은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는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이윤을 추구를 할 때 인적 자원이 비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해요? 싼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해요? 싼 인적 자원을 필요하죠. 명문대 나와가지고 월급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 중요해요? 명문대 안에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죠. 성과를 내는데 경력은 있고 일을 잘할 것 같아. 이력서 포트폴리오 보니까 누굴 필요해요? 그죠? 너무나 그냥 당연하니까 심플한 거예요. 예전에는 달랐죠.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이 딸릴 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과잉이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이런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취업 쪽과 창업 쪽이 있는데 일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창업 쪽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가 사장으로 취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디어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신입사원부터 쭉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극히 내가 일자리 측면에서 성공 확률이 지극히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는 쪽에 여기에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적지만. 근데 그 적은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계속 낭비할 건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자리 시장에서 내 파트너를 올릴 수 있는 건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 틀에 있죠. 아까 그 포맷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를 그다음에 내 자신을 1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나만의 카피라이트가 뭔지, 나만의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나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일자리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부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백화점에 가보세요. 이 마트에 가보세요. 치열하잖아요. 상품들 어떻게든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 20만 원짜리 시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건지 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까지 그 일자리 관련돼서 마케팅 협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